엄마, 미안해. 근데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양원 3층 304호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유난히 차가웠지요. 침대에 묶인 제 손목에는 의료용 밴드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차남 도훈이가 들어왔습니다. 도훈이가 혼잣말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편하게 보내드릴게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 지옥에서 만나자. 그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70년을 살며 키운 자식들의 손으로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그 쓰레기통 속에 담긴 건 돈이 아니라 제가 평생 준비한 복수였다는 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제 장례식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살아있는데도 치러지는 장례식이지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올해 73이에요. 평생을 세 자식을 위해 살았죠. 아니, 그렇게 보이도록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죽은 뒤론 혼자 이 집안을 지켰어요. 참 웃긴 건 제가 지킨 게 집안이었는지 아니면 괴물들이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장남 태수는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대학을 보냈습니다. 사업가가 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제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요즘 세상에 생선 장사가 뭐예요? 부끄러우니까 그만하세요. 장녀 미정은 간병인이 됐어요. 남의 부모는 정성껏 돌보면서 정작 저한테는 돈 타령만 했죠.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든데. 돈 좀 줘. 그게 미정이가 제게 한 가장 긴 문장이었습니다. 막내 도우는요, 40이 넘도록 백수였어요. 제 집에 얹혀 살면서 게임만 했죠. 밥 달라, 돈 달라, 빨래해 달라. 그게 도훈이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세 자식이 제 침대 주위에 서 있더군요. 처음으로 다 같이 모였어요. 그때 저는 느꼈죠. 아, 이제 시작이구나. 병원 침대 옆 세 자식이 속삭이듯 몰래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통장 어디 있어?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니가 깨어나셨잖아. 깨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사실지가 중요한 거지. 참았어요. 그냥 가족이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어요. 환상이 깨지는 소리였죠. 3개월 후 저는 자식들에 의해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어요. 퇴원 후 자식들은 저를 집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대신 변두리 요양원에 넣었죠.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말과 함께요. 그 요양원은 낡고 어둡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보다는 따뜻했어요. 매달 요양원비를 보낸다며 자식들은 제 통장을 가져갔어요. 제 도장도 카드도 신분증도 모든 걸 가져갔죠. 저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병실방 문틈으로 간병인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사무실 할머니, 자식들이 한 번도 안 왔대요. 돈만 부으면 되는 거지.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걸.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찾아왔어요. 6개월 만에 웃으면서요. 태수는 명품 가방을 들고 왔고 미정은 새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도훈이도 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제 돈으로 산 거겠죠. 어머니, 건강하세요? 여기 시설 괜찮죠? 저는 눈이 웃지 않았어요. 입만 웃고 있었죠. 그래. 너희는 잘 지냈니? 엄마, 우리 바빠서 못 왔어요. 미안해요. 엄마, 여기서 편히 쉬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 그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얼마 뒤 알게 됐죠. 그들이 무얼 알아서 하려는지. 밤늦게 복도에서 자식들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어요. 변호사 알아봤어. 치매 진단서 받으면 후견인 신청 가능하대. 근데 엄마 치매 아닌데. 의사 하나 구슬리면 돼. 돈 몇 푼이면 되지. 그럼 통장 완전히 우리 거야? 저는 문틈으로 그 대화를 다 들었어요. 귀가 잘 들린다는 게 이렇게 슬플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의사가 진찰하러 왔어요. 할머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수요일? 할머니 성함은요? 김순자. 일부러 틀렸어요. 제대로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죠. 그들이 원하는 걸 줬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일주일 후 병실로 태수가 서류를 들고 찾아왔어요.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냥 형식이에요. 후견인 동의서였어요. 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 저는 손이 떨리는 척하며 도장을 찍었죠. 태수야, 엄마 괜찮은 거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다짐했죠. 이제 울음은 끝이라고. 제 베개 밑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30년 전부터 써온 거죠. 거기엔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준 돈, 날짜, 상황, 그리고 복수 계획도. 요양원 창문 너머로 법률사무소 간판이 보였어요. 김혜진 변호사. 제가 3개월 전에 비밀리에 만난 사람이죠.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한 달 후 밤. 도훈이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왔어요. 새벽 2시였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엄마 깨어 있어?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그가 제 지갑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죠. 빌어먹을 돈 하나 없네. 그리고 그가 제 손을 만졌어요. 반지를 빼려고. 남편이 유품으로 남긴 제 유일한 보물을요. 이거라도 팔아야겠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끈이 아니라 핏줄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도훈아. 엄마, 자는 거 아니야? 그 반지는 내 아버지 유품이다. 아니 그게. 가져가.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가렴. 대신 나중에 후회하지 마. 도훈은 시계를 들고 도망치듯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을 올릴 때가 왔다고. 2개월 후 저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다는 소식을 자식들에게 알렸어요. 제가 쓰러졌다는 연락에 자식들이 달려왔어요. 아니, 달려온 게 아니라 유산에 달려온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죠.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은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조바심, 계산, 탐욕. 그런 것들만 가득했죠. 그날 밤 영희의 병실. 자식들이 모여 속삭여요. 통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 요양원에 맡겼다던데. 원장한테 물어봐야 해. 빨리 찾아야 해.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심장 박동 소리만큼이나 또렷하게. 다음 날 태수가 요양원 원장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원장님, 저희 어머니 통장 좀 찾아주세요. 장례 준비해야 해서요. 그게 어머니께서 3개월 전에 가져가셨는데요. 뭐라고요? 어머니가요? 네, 멀쩡하실 때 직접 나가셔서 변호사 사무소에 다녀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이 맛이지.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표정입니다. 태수가 저를 보며 다급히 물었어요. 태수야,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잘 기억해 보세요. 빨리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음속으로 복수를 다짐하며 말했어요. 쓰레기통, 내 방에 쓰레기통을 봐라. 예? 쓰레기통이요. 거기 내가 남긴 게 있다. 저는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식들 앞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비상벨이 울리고 의사가 왔습니다. 응급처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결국 사망 선고가 내려졌지요.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어요. 거짓 사망이었지요. 의사는 제 편이었죠. 김혜진 변호사가 소개해준 사람.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했어요.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제 몸은 영안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미리 매수해둔 장례 지도사가 관에 집어넣은 건 제 몸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체형의 마네킹과 돌덩이였지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조문객도 거의 없었고요. 장남 태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조문객들에게 고개만 숙였지요. 미정이는 눈가를 찔끔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제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새 자식이 방을 뒤졌어요. 쓰레기통이라고 했지? 찾아봐. 도훈이 쓰레기통 안에서 낡은 통장을 발견했어요. 있다. 통장 있어. 얼마야? 얼마 있어? 통장에는 50억이 찍혀 있었어요. 새 자식 놀라서 말을 했어요. 50억. 이게 전부가 아닐 거야. 부동산도 있을 테고. 그들의 눈이 번뜩였어요. 탐욕이 아니라 광기였죠. 제가 평생 심어온 씨앗이 드디어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자식이 은행으로 통장을 들고 달려갔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계좌는 3개월 전에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예금주 본인이 직접 인출하셨습니다. 잔액은 0원입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 간 거야? 이 미친. 엄마가 우릴 속인 거야. 바로 그거예요. 제가 속인 거죠. 평생 속은 건 접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그때 새 자식의 휴대폰에 동시에 메시지가 왔어요. 유원장 공개.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늘 오후 3시. 새 자식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변해갔어요.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복수를 시했어요. 제가 준비한 진짜 선물을 보여드릴게요. 법률사무소 회의실에 자식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법률사무소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심장 뛰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김혜진 변호사가 제가 탄 휠체어를 밀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죽은 거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공포, 당혹, 배신감. 제가 평생 느꼈던 감정들을 그제야 맛보는 거죠. 김영희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생전 유언 및 재산 처분 내역입니다. 변호사가 말을 했어요. 첫째, 장남 김태수 씨. DNA 검사 결과 김영희 여사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영인의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지. 친엄마는 널 버렸고 난 그걸 알면서도 키웠어. 30년 동안 태수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어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둘째, 장녀 김미정 씨. 어머님의 연금을 5년간 횡령한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총액 2억 3천만 원. 그건 제가 간병비로. 간병은 요양원에서 했어. 넌 단 한 번도 내 기저귀를 갈아준 적 없지. 대신 내 통장만 갈아챘고 미정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악어의 눈물로 보였죠. 셋째, 차남 김도훈 씨. 어머님의 시계, 귀금속, 가전제품 등을 무단으로 판매한 내역 총 12건. 나도 살아야 했으니까? 40년을 백수로 살면서 살아야 했다고? 넌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그냥 내 피를 빨아먹었을 뿐이지. 그리고 여기 김영희 여사께서 3개월 전 작성하신 재산 처분 내역입니다. 그럼 재산이 어디 있는 겁니까? 희망복지재단에 전액 기부되었습니다. 총 금액 50억 원. 말도 안 돼.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내 돈이야. 내가 번 거고 내가 쓸 권리가 있어. 너희한테 줄 의무는 없었지. 저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며 말을 했어요. 엄마,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식? 자식은 부모를 요양원에 버리지 않아. 자식은 부모의 통장을 쓰레기통에 던지지 않지. 자식은 부모가 죽길 기다리지 않아. 그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진실이 너무 날카로워서 아무도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김영희 여사께는 또 다른 자녀가 있습니다. 숨겨진 딸 김수진 씨.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야? 영인애가 20살 때 낳은 딸이야. 미혼모가 되기 싫어서 입양 보냈지.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어머니가 3년 전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말씀해 주셨죠. 수진이는 간호사야.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지. 돈도 재산도 바라지 않았어. 그냥 엄마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했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짜 눈물이었죠. 새 자식의 가짜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김수진 씨에게 이 집 한 채만을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재단에. 미안하다. 더 줄 수 있었는데. 하지만 난 내가 돈 때문에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충분해요. 전 괜찮아요. 자식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너희에게 줄 건 하나 있어. 이 수첩. 30년간 너희에게 준 돈, 날짜, 상황이 다 적혀 있지. 총 8억 4천만 원. 이미 받았어. 너희 몫은.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내가 죽은 줄 알았을 때는 안 했던 말이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오죠. 기회가 있을 때는 모르다가 다 끝나고 나서야 깨닫는 겁니다. 엄마, 제발.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버린 건 나였어. 이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열고 말을 했어요. 여기 마지막 페이지 봐라. 복수 완료라고 적혀 있지. 복수? 친엄마가 자식한테 복수를. 자식이 친엄마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세상에서 복수쯤이야 할 만하지. 그 순간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자유였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김영희 여사께서는 세 자녀분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흑연인 제도 악용, 재산 횡령, 무인학대, 증거자료가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요양원 CCTV, 통화 녹음, 증인 진술 등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제가 쓰러진 척한 것도, 요양원에 간 것도, 심지어 죽은 척한 것도 전부 이 순간을 위해서였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건 법원이 정하겠지. 난 그냥 진실을 알렸을 뿐이야. 저는 자식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을 했죠. 너희가 나한테 바랐던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가 없는 인생을 살 거야. 편하게. 어머니,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끝낸 건 너희야. 나는 그냥 마침표를 찍었을 뿐이지. 그렇게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70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복수로 시작해서 교훈으로 끝나는 인생. 쓰디쓴 인생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랑. 그걸 만들어갈 시간이 이제부터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밝았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저는 한 발 내디뎠습니다. 진짜 살 수 있겠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태수는 사기죄로 징역 2년, 미정은 횡령으로 집행유예, 도우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았죠. 저는 지금 수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평생 살았던 그 큰 집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고맙다, 딸. 딸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30년을 잃어버렸지만 아직 시간은 남아있으니까요.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그 통장. 이제 태울 시간입니다. 통장이 타올랐지요. 천천히 조용히 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 불길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인생의 집념이 타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설계도가 사라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통장이 완전히 탔습니다. 제만 남았지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쟤를 날려보냈지요. 바람에 실려 사라지는 쟤. 제 복수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제대로 본 별이었지요.
70년을 살았습니다. 전반부는 생존이었고 중반부는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반부는 다를 겁니다.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갔지요.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었지요. 오직 평화만 있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해. 그리고 대부분은 실패하지. 쟤는 바람에 날아갔어요. 70년 인생의 무게가 그렇게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 후회되세요? 후회? 단 하나. 너를 더 일찍 찾지 못한 것. 이제라도 함께 있잖아요. 그래. 이제라도.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불안도 없이 그냥 평화였습니다. 제가 기부한 돈은 노인복지에 쓰이고 있었어요. 버려진 노인들, 학대받는 노인들을 돕는데 사용되고 있었죠. 재단 직원이 말을 했어요. 김영희 여사님 덕분에 올해만 300명의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들은 가족이 있나요? 대부분 혼자 계세요. 자식들이 버린 경우가 많아요. 다들 똑같구나. 제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엔 버려진 부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더 슬펐죠. 하지만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3명의 괴물을 키우는 것보다 300명의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는 게 나았으니까요.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저는 70년 만에 배웠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배웠으니 다행이죠. 오늘로 내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정이었어요. 가장 값진 유산은 끝까지 버리지 않은 나 자신이니까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건 통장이 아니었어요. 제 존엄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다시 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모든 걸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걸 얻었습니다. 자유를, 평화를, 그리고 진짜 딸을. 세상은 말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저는 배웠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가치는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가에 있죠.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70년 동안 써온 일기장이었지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오늘로 내 복수는 끝났다. 아니, 복수가 아니었다. 구원이었다. 그들의 구원이자 나의 구원. 70년을 살며 깨달았다. 가장 값진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강한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 이제 나는 자유롭다. 진짜로 자유롭다.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50억 통장처럼 나도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나 자신을. 그게 가장 큰 승리였다. 김영희.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지. 창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고요한 눈이었지요.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용서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들이 당신을 버렸다면, 당신의 돈만 노렸다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영희처럼 복수를 택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